이번 시간에는 이번 학기 기초수학의 마지막 강의로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안성 캠퍼스 학생이 출품한 사진인데 상당히 멋있죠. 우리 가을에는 풍경사진 전시회를 합니다. 이때 아마 대상이면 상금 50만 원이 걸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다가 멋진 사진 있으면 찍어두었다가 출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먼저 광수생각입니다. 광수생각에서는 달팽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달팽이가 낑낑거리면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돌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죠. 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산을 오르는 거니? 그러자 달팽이는 얘기합니다. 그래,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정상에 오를 때쯤이면 내가 원하는 꽃이 피어 있을 거야 그랬네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비슷한 이치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별것 아닌 것들이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내가 사회인으로 활동할 때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10년, 20년 후에는 가라앉을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앞으로 성장 가능한 영역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서 우리 직업을 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를 보는 눈,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패러다임은 과거 지향이 아니라 미래 지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시몬 페레스의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에서 이야기를 좀 끌어보았네요. 위대한 것들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큰 꿈을 쫓고 그 대가를 치르든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고 무난하게 어울리기 위해 자신의 야망을 줄이거나 포기하든가 둘 중 하나다. 평범한 것을 추구하는 데는 쉬운 방법들이 많다. 하지만 위대한 것들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그랬네요. 우리가 쉽게 얻어지지 않는 도전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회적인 그 대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노력이 꼭 대가를 위해서 얻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을 했을 때 사회로부터 대가를 얻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너무 쉬운 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생각되는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쉽게 생각되는 법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일들은 다른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어렵게 느끼죠. 그리고 그러한 고비를 넘었을 때 저는 보통 표현할 때 그를 산을 넘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뭔가 산을 한번 넘어봐야 되는데 조그만한 산을 넘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하지만 큰 산을 넘어본 사람들은 드뭅니다. 우리가 큰 산을 넘어섰을 때 그 장벽을 넘어섰을 때 얻는 희열도 클 뿐만 아니라 다른 명예나 지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고차항, x의 최고차항이 2차로 구성이 되어 있다. 즉 x제곱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이었죠. 2차 방정식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순수 2차 방정식, 불완전 2차 방정식, 완전 2차 방정식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 2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제곱근에 의해서 우리 해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ax제곱 더하기 c 이퀄 0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x제곱만 좌변에 남기고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c 형태가 되겠고 여기에서 제곱을 빼게 되면 루트를 씌워서 우리는 해를 구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인수분해에 의해서도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낼 수 있는데 불완전 2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하면 x가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x를 뽑아내게 되고 ax 더하기 b가 0이 된다라는 형태로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x는 0, x는 마이너스 a분의 b, x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해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완전 2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데
2차 방정식, 완전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구해낼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보통 우리 인수조합법을 이용하면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낼 수 있는 것은 이제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해를 구해내기 위해서 완전 제곱을 이용한 방법으로 해를 구해냈습니다. 완전 제곱 구성을 해서 해를 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완전 제곱 구성에 의한 2차 방정식의 해는 달리 말하면 근의 공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x제곱이 이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수식이죠. 이 수식입니다. 근데 근의 공식에 의해서 2차 방정식은 뭐든 해를 구해낼 수가 있지만,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유리수근을 가지기도 하고 무리수근을 가지기도 하고 또는 복소수근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을 그 공식 중에서 루트 안에 있는 값을 이용을 해서 d 이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여기에 판별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형태의 근을 갖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두 실근을 갖느냐, 중근을 갖느냐, 복소근을 갖느냐를 구분해낼 수가 있고, 루트 값이 완전 제곱이 되면은 유리수근을 갖게 될 거고, 완전 제곱이 되지 않을 때는 무리수근을 갖는다. 이런 형태로 우리 분류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또한 우리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고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냈는데,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그 해를 구할 수 있는 고차 방정식 또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것들만 보통은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하게 되죠. 만약에 고차 방정식이 있는데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구해내지 못한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럴 때는 우리가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근사한 해를 구해내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보통 그런 것들이 이전에 내가 대학을 다닐 때는 이제 수치 해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해를 구해내는 방법을 썼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차원 얘기를 잠깐 하고 갈까요?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 공간 내에 있는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 필요한 축이 몇 개냐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을 차원이라고 합니다. 축의 개수, x축, y축 이런 축의 개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0차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하나만 존재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0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1차원의 경우에는 축이 한 개 존재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런 것들을 표시해 줄 때 x축 그렇게 표현하죠. 2차원의 경우에는 축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x축, y축, 그래서 이렇게 평면 좌표를 구현을 해낼 수 있는 것을 2차원 공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차원의 경우에는 축이 3개가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 축을 표현을 해줄 때 x축, y축, z축, 그래서 x, y, z 형태로 표시해주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3차원 공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차원 공간은 초입항체라고 이야기하는데 3개의 평면, 3개의 공간축과 3개, 그리고 시간축 1개를 가지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4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차원 평면을 우리는 시공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차원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1차원에 존재하는 공간,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차원에 존재하는 생명, 축상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게 어떤 생물이 있는데, 거기에 그 생물이 존재하는 양면에 이렇게 벽이 있어요. 벽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1차원 평면에 존재하는 쟤네들은 우리가 벽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2차원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가 있다면 쟤네들을 살짝 꺼내서 위치를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2차원 탈출이라고 부르는데, 1차원 생명 입장에서 본다면 이 2차원 탈출은 불가사의한 일이죠. 보통 2차원 생물이 있다면 보통 2차원 생물은 대표적으로 개미를 듭니다. 개미는 평면상에서 움직이죠. 개미에게는 만약에 이렇게 장벽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면 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은 3차원 생물인데 3차원 생물 입장에서 보면 개미를 여기에 꺼내는 것은 아주 우스운 일이죠. 하지만 개미에게 그러한 3차원 탈출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3차원 생물, 사람은 3차원 생물이죠. 3차원 생물이 이렇게 털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이 털 밖으로 기본적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죠. 하지만 뭔가 4차원 생명체가 존재를 한다면 아마도 이러한 그 개미를 우리가 꺼내듯이 아주 우습게 저게 상자 속에서 토끼를 꺼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4차원 생물이 존재한다면 우리 4차원 탈출은 3차원인 우리가 볼 때 불가사의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가사의한 것에 4차원적인 현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4차원의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기본적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와 질량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도 달라지고 공간도 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차원 공간 한 1차원의 시간을 합쳐서 우리는 4차원 시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4차원 시공에서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이 휘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4차원 시공간의 휘어짐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말년에는 우리가 중력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 중력과 관련된 4차원을 해석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다가 완성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런 중력장 이론 이런 것들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의 얘기를 잠깐 알아보기로 하죠. 스티븐 호킹 박사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인 2018년에 돌아가셨죠. 스티븐 호킹 박사는 4차원 세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빛 원뿔 모형이라는 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빛 원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차원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4차원 시공간을 직접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이 4차원 시공간을 3차원 시공간으로 모식화해 주는데 평면을 2차원으로 시간을 하나의 축으로 해서 3차원 시공간으로 모식화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에 돌을 던졌을 때 파도가 번지는 모형과 유사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아래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공간을 이렇게 두 개의 축으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세로의 축으로 표시했죠. 옆에 타임이라고 적혀져 있죠.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이런 가장자리 영역에서는 바로 그 순간에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발생한 사건이 외부까지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시간이 차츰차츰 흐르면 물방울이 퍼져나가듯이 그 사건이 일어났음이 외부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장자리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런 시점에서는 중앙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모형을 스티븐 박사는 가운데 있는 빛 원뿔 모형으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빛 원뿔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그 흐르감에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는 것들을 과거와 미래에 대한 빛 원뿔로 표시를 했고 현재를 원뿔의 꼭지점에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부터 과거를 유추하거나 현재로부터 미래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현상들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어느 순간 태양이 사망을 했습니다. Sun dies라고 했네요. 이 순간에 지구에서는 태양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주르륵 흘러서 약 한 8분 정도가 경과하게 되면 태양의 빛이 이제는 더 이상 지구로 오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지구는 태양의 행성이기 때문에 태양의 빛이 없어는 지구도 살 수 없죠. 그 순간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멸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스티븐 박사는 이와 같은 얘기를 시간의 역사, A Brief History of Time이라는 책에서 기술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배열이라고 하는 요소를 정의해 줄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차원으로 선언하는데 0차원에 해당되는 것은 변수 선언입니다. 1차원의 경우에는 한 줄로 쭉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C 언어에서 배열을 선언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값들을 이렇게 입력한다면 텍스트 0번 위치, 텍스트 1번 위치, 텍스트 2번 위치에 뭔가 어떤 값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2차원 배열은 보통 이렇게 쉼표를 넣어서 이제 크기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 크기, 세로 방향 크기 이런 형태로
이제 선언함으로써 2차원 배열을 선언할 수가 있죠. 3차원 배열의 경우에는 쉼표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 기본적으로 3차원 배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해야 될 내용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죠.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1차 방정식의 그래프, 2차 방정식의 그래프, 이런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해를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직접 해를 구해내기보다는 그래프를 이용을 하게 되면 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래프 모양을 보고서 우리가 정확한 해를 구해낼 때는 계산을 통해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수학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것 선행 방정식에서 함수와 방정식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함수라고 하는 것 경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쉽습니다. 첫 번째 집합의 임의의 한 원소를 두 번째 집합의 오직 한 원소에 대응을 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것처럼 x라고 하는 집합이 있고 y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요. 만약에 함수 f가 존재한다면 모든 x에 대해서는 y 내부에서 어떤 특정한 값들을 가져줘야 됩니다. 얘네들을 우리 표현할 때 y = fx 이런 스타일로 표시해 줄 수도 있고 f라고 하는 함수는 x에서 y로의 대응관계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정의해 줄 것은 x가 가질 수 있는 집합들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립변수가 가질 수 있는 집합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현재 정의역이라고 한다면 집합 1, 2, 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을 우리는 공역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재 a, b, c, d가 공역에 해당이 되겠네요. 근데 실제로 정의역에 존재하는 1, 2, 3을 대응을 했더니 가질 수 있는 값은 c와 d밖에 없네요. 실제로 갖는 값들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cd가 치역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리고 x의 한 변수 x의 값이 정해지게 되면 y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가지로 확정이 돼줘야만 우리는 y는 f의 함수다 이렇게 불러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퀄이 존재하는 그런 수식이죠. 일반적으로는 미지수나 미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고 등식이 존재를 해줘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부른다면 1차 방정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x 더하기 by = c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1차 함수를 구현해 주게 되는데 우리가 함수 형태로 표현을 해줄 때는 우변에는 독립변수를 좌변에는 종속변수를 포함한 형태로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종속변수를 우리 좌변에 그리고 독립변수를 우변에 표현해 줍니다. 제가 방금 거꾸로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종속변수인 y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 x의 함수로 주어진다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y라고 하는 것은 x의 함수다 이런 형태로 표시해 줍니다. 만약에 반대로 한다면 y가 독립변수이고 x가 종속변수라고 한다면 x는 -a분의 by -a분의 c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gy 형태로 표시해 줄 수 있고 x는 y의 함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과 관련되어 있는 게 1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확장을 해보면 2차 방정식과 관련되어 있는 게 2차 함수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개념 자체를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이렇게 쉽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차 방정식의 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차 방정식에서 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우리 이런 1차 방정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가 딱 한 개의 해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는 수직선상의 하나의 점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3 =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가 x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3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3으로 만들어주고 2로 나눠서 x는 -2분의 3, 즉 x는 -1.5라고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이와 같이 이런 1차 방정식의 경우에 우리가 그래프로 표시한다면
x축만 존재하는 이런 수직선으로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점 마이너스 1.5라고 결정이 되겠죠. 근데 1차 방정식에도 우리는 2원 1차 방정식들이 있었습니다. 2원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2원 미지수가 2개이고 차수는 1차인 방정식을 우리는 2원 1차 방정식이라고 그랬네요. 이런 2원 1차 방정식에는 정의역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해를 표시해 줄 때 직각좌표계에 의해서 한 점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데 그러한 점들이 쭉 이어지게 되면 결국 방정식은 직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원 1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표시하게 되면 직선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y 더하기 3 이퀄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생각해 보기를 하죠. 저기에서 x값을 독립변수, y값을 종속변수라고 한다면 y만 좌측에 남겨놓고 다들 오른쪽으로 넘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방정식의 그래프를 이와 같이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형태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거기에서 x값에 따라서 y값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을 주었더니 마이너스 2 곱하기 10 마이너스 10 그랬더니 그냥 20이 되고 마이너스 3이 돼서 그 17의 값이 나왔네요. 마이너스 1.5를 주었더니 0이 됐네요. 0을 주었더니 마이너스 3이 됐고요. 루트 2를 주었더니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3이 됐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xy 순서상을 해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를 직각좌표계에 쭉쭉쭉쭉 표시하다 보면 직선 모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축이 x축, y축이 존재하는 이런 직각좌표계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들을 쭉쭉쭉 찍어봤더니 저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정의역에 있는 x값들을 더욱더 많이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저런 직선 모양이 나오죠. 달리 말해서 그 2개 정도의 그 해를 구해놓고 선을 그어 놓으면 그것이 곧바로 2원 1차 방정식의 해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자, 1차 방정식과 그래프 직접 한번 그려보기를 하죠. 예제 1번에서는 어떤 달팽이가 1분에 25cm씩 끊임없이 전진하며 처음에 15m 지점에서 출발했다고 했네요. 그랬을 때 x분이 경간 후 달팽이의 위치를 함수로 나타냈네요. 그랬더니 뭐 그냥 처음 위치 15에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동한 위치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fx는 15 더하기 0.25x라고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에서 x값을 50분 간격으로 5번 반복하여 그 방정식의 해를 표로 작성하라.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네요.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의 특징을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x가 0일 때, x가 50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x가 200일 때까지를 나타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f0을 계산했습니다. f0은 뭐 계산했더니 그냥 15가 나왔네요. f50 27.5 나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수식에 x 위치에 값을 대입하면 나오겠네요. 그래서 걔네들을 표로 나타내게 되면 독립변수인 x값을 좌측에 쭉 나열하고 종속변수인 fx, y값을 이렇게 우측에 나열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는 방정식의 해를 표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얘네들을 그래프로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쟤네들을 직각좌표계에 표시하자 그랬죠. 그래서 직각좌표계에 넣고 우리가 x가 0인 지점, x가 50인 지점, x가 100인 지점, x가 150인 지점, x가 200인 지점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걔네들 선을 쭉 이어주면 그것이 곧바로 y=그 15 더하기 0.25x라고 하는 그래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의역과 치역의 특성을 설명하라라는 게 마지막에 붙어 있네요. 정의역은 뭐죠? 달팽이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달팽이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으니까 정의역을 생각해 줄 때는 우리 그 x값이 0보다만 커야만 이제 우리가 값을 정의를 해줄 수 있는 공간이 되겠네요. 영역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공역이라고 하는 것은 y값은 실제 실수값 전체를 가질 수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정의역에 해당되는 x값을 넣었을 때 가질 수 있는 y값이 치역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치역은 15보다 큰 이런 값들이 기본적으로 치역에 해당이 된다 하고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표시해 줄 때는 늘 우리가
정의역, 지역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아래쪽에는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 달팽이 속도는 1시간당 47m를 간대요. 1분당 78cm를 갈 수 있다고 그러네요. 생각보다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팽이처럼 꾸준히 전진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예제 2번에서는 함수 fx = 15 더하기 0.25에서 x의 값이 250, 300일 때 fx의 값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찾아라 그랬습니다. 앞 예제에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놨죠. 그래프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x값이 250, 300일 때이니까 x축에서 250, 300 위치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는 여기에 있겠네요. 자, 이 지점에서 y축과 평행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프와 만나는 지점을 찾죠. 그래서 찾게 되면 저런 점이 나올 겁니다. 요 두 지점에서 x축과 평행하게 y축에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나타난 77.5, 90이라고 하는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제 해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수식에다가 x 위치에다가 250, 300을 넣음으로써 이와 같이 해서 해를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는 것보다는 수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는 어떤 모습이겠구나 하는 것을 상상하는 용도로 쓰고 수식을 이용해서 정확한 값을 계산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y = -2x 더하기 5의 해를 표로 나타내고 그래프로 그려라 그랬네요.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의 특성을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x 위치에다가 우리가 그 값을 몇 가지 대표적인 값들을 한번 넣어보기로 하죠. 그래서 x가 0일 때의 값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x가 0일 때 값을 넣어봤더니 y 값은 5가 나왔네요. x가 0일 때는 y 값이 5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y 값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기로 하죠. 그러면 -2x 더하기 5는 0이 되겠고 2x는 5, x는 2.5가 되겠네요. 그래서 x가 2.5일 때 y 값은 0이 됩니다. y라고 하는 것은 기본 x의 1차 함수로 주어지고 직선의 그래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두 점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점을 구할 때 x가 0인 경우, y가 0인 경우를 구하게 되면 우리는 손쉽게 그래프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x가 0일 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y절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y값이 0일 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x절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x절편, y절편을 구하면 우리는 손쉽게 방정식의 그래프를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자, 수직선에서 x절편 2.5, 0의 위치가 되겠네요. y절편 0,5가 됐습니다. 두 개의 점을 구한 다음에 그 두 개의 점을 쭉 직선으로 이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y = -2x 더하기 5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생겼죠. 그러면 임의의 x에 대해서 우리는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의역과 치역의 특성을 설명하라 그랬는데 x값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x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프가 성립이 됩니다. y값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y값도 모든 모든 y에 대해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x의 정의역은 실수범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y의 치역도 실수범위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 4번에서는 방정식 2x 더하기 y = 12에 대한 해 -2,16을 확인하라 그랬네요. 즉 -2,16이 해인지 확인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x에다가 -2, y에다가 16을 집어넣어 보면 양변이 등식이 성립하면 해가 될 것이요. 성립하지 않으면 해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 x는 -2, y는 16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x 위치에다가 -2, y 위치에다가 16을 넣고 계산을 해봤네요. 그랬더니 2 곱하기 -2, -4가 됐네요. 16에서 -4를 뺐더니 10이네요. 그래서 좌변은 12, 우변도 12, 등식이 성립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 -2,16이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 2x 더하기 y = 16의 해가 된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제 5번입니다. 방정식 y = 2x - 5에 대한 해 3, -1을 확인하라 그랬네요. 똑같이
x에다가 3, y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가지고 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좌변에는 y 위치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우변에는 3을 집어넣게 되면 2 곱하기 3 빼기 5가 돼서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와 1은 값이 같지 않죠.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방정식의 해가 아니다 라고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제 6입니다. x가 3일 때 2x-4y = 14의 해를 구하라 그랬네요. 이것은 간단하죠. x = 3의 값을 여기에 x 위치에 대입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x-4y = 14에 x 위치에다 3을 대입하고 해를 구하면 되는데,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2 곱하기 3 마이너스 4y = 14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4y를 남겨놓고 2 곱하기 3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14 마이너스 6이 돼서 8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정식의 해는 x는 3, y는 2 이렇게 써주거나 혹은 순서상의 형태로 3,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예제 7번에서는 방정식이 x = 6일 때 x와 y의 값을 완성하라 그랬네요. 방정식이 x = 6이라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 x의 위치에는 어떤 형태의 6을 넣더라도 y 값은 어떤 값이든 다 가능한 상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x = 6이라고 하는 방정식은 y 값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6,2, 6,-3, 6,1 모든 것들이 이제 거기에 방정식에 맞아 떨어지게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x의 집합 정의역이었죠. y의 집합 그 공역이었는데 여기에서 1대1로 가야만 우리가 적어도 정의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에서는 x는 6인 위치에서 y 값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것은 우리가 해가 될 수가 없다. 함수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겠네요. 따라서 y는 x의 함수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1차 방정식과 그래프 예제 8번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흑백 문서 12장, 컬러 문서 25장을 인쇄하였다. 전체 비용은 23,700원이다. 그랬네요. 흑백 문서의 장당 가격은 B, 컬러 문서의 장당 가격은 C라 할 때 두 개의 변수를 갖는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네요. 자, 흑백 문서 한 장을 만드는데 B원이 들면 12장을 구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죠? 그렇죠. 12B가 되겠습니다. 컬러 문서는 똑같은 형식으로 25C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흑백 문서 가격은 12B, 컬러 문서 가격은 25C이고 전체 가격은 23,700원이니 우리는 12B 더하기 12B 더하기 25C는 23,700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컬러 문서 비용이 장당 900원이라면 흑백 문서의 장당 비용은 얼마인가 그랬네요. C 값이 900이니까 이 C 위치에다가 900을 대입을 하면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B 더하기 25 곱하기 900은 23,700이라고 써주면 되겠고 최종적으로 B는 100, 즉 흑백 문서의 장당 비용은 100원이다. 이렇게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에 의해서 1차 방정식 그래프를 구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원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임의의 두 점을 구해서 그 점들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x1, y1, x2, y2 저렇게 구한 다음에 쭉 선을 그어주면 되겠죠. 근데 좀 특별하게 절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좌표평면상에서 직선이 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축에는 x축이 있고 y축이 있죠. 그래서 y가 0일 때를 우리는 x절편, x가 0일 때는 우리 y절편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이어주면 우리는 직선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x절편, y절편을 구하고 그 두 선을 그어주면 직선의 그래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원점을 지나는 경우에는 x절편과 y절편이 0으로 똑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이런 경우에는 그 원점과 다른 한 점을 이용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x1, y1 점을 구한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주면 되겠네요. 또 다른 방법은 y절편과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수평 변화분의 수직 변화로 표시되는 것을 우리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y 이꼴 ax 더하기 b 형태가 있다면 여기에서 a는 기울기라고 부르고 b는 y절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y절편이 나왔으니까 0,y절편점에서 기울기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평변화, 수직변화를 통해서 기울기가 나오고 y절편이 있다면 y절편과 기울기를 이용해서 선을 그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제 1번은 방정식 3x-y는 5의 각 절편을 구하라 그랬네요. 절편은 x 이꼴 0일 때 y절편이 나오고 y가 0일 때 x절편이 나오죠. 그래서 각각 x절편은 y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x는 3분의 5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고 y절편은 x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다 그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예제 2번은 각 축의 절편을 이용해서 3x-y 이꼴 5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네요. 지금 예제 1번에서 x절편, y절편을 구해놨으니 우리는 그 좌표평면에서 x절편, y절편 점을 찍고 거기다가 두 선을 이어주면 함수의 그래프가, 방정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절편을 찾는 다른 방법으로 y 이꼴 7x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네요. 지금 x절편을 구해봤더니 0이 되고 y절편도 구해봤더니 0이 됩니다. 그래서 절편이 하나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한 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봤더니 y는 7이 되죠. 따라서 우리는 0,0과 1,7을 이어주는 직선을 그리면 우리 y 이꼴 7x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0,0, 1,7을 점을 찍은 다음에 선을 그어줌으로써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1차 방정식 그래프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른 그래프가 있다면 그런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얘네들은 평행한 직선이 됩니다.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까요? 수직선상에서 y 이꼴 x라는 게 있고 y 이꼴 x 더하기 4, y 이꼴 x 마이너스 3이 있다면 지금 현재 세 개의 직선들은 다 평행하게 되죠.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다만 y절편이 다름에 따라서 서로 평행한 형태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y절편은 같지만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면 걔네들은 y축을 지나는 점은 같지만 기울기에 따라서 수직 변화가 다릅니다. 얘네들도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까요? y 이꼴 x 더하기 4, y 이꼴 4x 더하기 4, y 이꼴 0.25x 더하기 4 이런 세 가지 그래프가 있다면 y 이꼴 x 그래프에 비해서 y 이꼴 4x 더하기 4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y 이꼴 0.25x 더하기 4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변화가 똑같은 x만큼이 변화됐을 때 수직의 변화가 달라지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로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4번에서는 방정식을 바로 쓰고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하라 그랬네요. 방정식을 바로 쓰고 이것은 y 걸 어떻고 저쩌고 이런 형태로 쓰라는 뜻이죠. 2x 더하기 y는 4다. 그러면 얘네들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이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2, y절편은 4임을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0,4점의 점을 찍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x가 2칸 움직일 때 y는 4칸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래프로 구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5x-y는 마이너스 2 그랬네요. 얘네들을 우리 y 이꼴 형태로 바꾸자면 y 이꼴 5x 더하기 2 형태로 표시해 줄 수 있겠고 기울기는 5이고 y절편은 2인 그런 형태로 구현하면 되겠네요. y절편 2를 찍고 한 칸 움직임에 따라서 5칸이 움직이니까 7위치를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7위치를 잡아주고 두 점을 이어주면 직선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3x 더하기 4y는 마이너스 12 그랬네요. 그러면 y 이꼴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3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 y절편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에다 점을 찍고 x 방향으로 4칸이 움직였을 때 y가 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그래프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살펴보기로 하죠.
2차 방정식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래프, 재밌는 그래프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 요거 우리가 봤던 거죠. 2원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2차 방정식 그래프 요겁니다. x 이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형태로 y 이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형태의 그래프를 저와 같이 나타내죠. 보통 이런 형태로 나온 것은 3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코탄젠트 이런 그 사인파이의 삼각함수에 해당되는 그래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y 이퀄 x분의 a, k 형태로 존재하는 그래프는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로그 함수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이제 우리 쌍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타원이라고 부르고, 좀 더 복잡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트라든지 박쥐가 나는 모습 이런 것들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런 방정식들을 좀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선을 그어줄 수가 있는데, 왼쪽의 경우에는 x 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y 값이 하나인 경우입니다. 오른쪽은 x 하나에 대해서 y 값이 두 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왼쪽의 그래프들, 점선 왼쪽의 그래프들은 함수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되겠고, 오른쪽은 방정식의 그래프를 나타내 줄 수는 있지만 함수가 아닌 방정식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여기 있는 1차 방정식 또는 2차 방정식 두 개인데, 지금 10.4절에서는 여기에 빨간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포물선입니다. 영어로 parabol라고 이야기를 하죠. 포물선형으로 되어 있고 좌우 대칭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칭축이 있습니다. 대칭축은 그 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똑같은 모습을 갖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여기에 그 대칭축과 만나는 지점, 요 지점 중에서 가장 작거나 가장 큰 값, 이런 것들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특징은 여기 중간에 초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초점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지점, 그 지점과 x축 사이의 거리를 보면 요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이 점을 초점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선을 그어놓은 빨간 선을 우리는 준선이라고 부른다.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저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방정식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까요? y 이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형태로 존재한다면, 쟤네들을 우리가 완전 제곱형으로 표시하게 된다면, 이제 이미 우리가 많이 해봤죠. y 이퀄 a 괄호 x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이런 형태로 표시해 줄 수가 있겠네요. 결국 얘네들은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y 이퀄 ax 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 그래프를 x축에서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y축에서 c 마이너스 4분의 b만큼 평행 이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원점에서 이런 형태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y 이퀄 ax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녹색으로 나타내 준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와 모양은 똑같으면서 꼭지점만을 요 위치 마이너스 2a분의 b 그리고 c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좌표 위치만큼 좌표쌍으로 이동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그 2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a 값이 양의 값을 가지고 있으면 아래로 불러갑니다. 옆에 있는 초록색 그림과 같은 모습이 되겠죠. 다음 a 값이 0보다 적으면 위로 볼록한 그림,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그림처럼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의 절대치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뾰족한 모습, 녹색처럼 나타나고, a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완만한 형태, 빨간색, 오른쪽의 빨간색 그림을 참고하면 되겠네요. 저런 형태로 나타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 1번에서는 함수 fx 이퀄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에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일 때, 이런 것들 우리는 정의역 그랬죠. 정의역. 방정식의 표와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네요.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의 구간을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일단 표를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니까 우리 x값을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변경시키면서 fx를 구해보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3일 때 넣어봤더니 3, 3은 9, 빼기 3, 빼기 6, 0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일 때 넣어봤더니 4, 빼기 2, 빼기 6,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값들을 구해서 표를 만들면 방정식의 표가 되겠네요. 얘네들을 직각좌표계에서 그 점을 찍고 그 점들을 이어주게 되면 방정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각좌표계에서 주어진 점들을 저와 같이 이제 찍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저 선들을 쭉 이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때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에서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니까 저기까지가 정의역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x 범위 내에서 y 가질 수 있는 y 값이 치역이니,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요 범위에서 저기 범위까지 그 꼭지점에서부터 플러스 6까지의 범위가 이제 치역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그 y 꼴 x 제곱이라고 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려놓고 얘네들을 우리 그 이렇게 완전 제곱 형태로 바꾸어서 요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주어진 정의역만큼의 그래프만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기로 하죠. 자, 얘가 y 꼴 x 제곱 그래프입니다. 얘네들을 꼭지점이 조 위치로 바뀌어졌네요. 마이너스 2분의 위치에서 마이너스 4분의 25를 갖는 값이 꼭지점입니다. 저만큼 위치를 이동시켜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의해놓은 정의역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죠.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들은 저기까지가 정의역이니까 저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은 없애버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영역이 치역이 되겠고, 방정식의 그래프는 정의역과 치역을 벗어난 범위를 제외하고 빨간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 그 이제 해당되는 방정식의 그래프라고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꼭지점, 대칭축, 곡선상 임의의 점들을 이용해서 함수 y 꼴 x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네요. 꼭지점은 지금 현재 그 x 값을 0을 줬을 때 y 값도 0이 됩니다. 그래서 0,0이 되겠네요. 자, 꼭지점이 존재하는 위치가 대칭축이죠. 그래서 x 이퀄 0의 위치가 대칭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곡선상 임의의 점들을 계산을 해본다면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값을 넣어보면 fx 값을 표와 같이 구현을 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그 그래프는 그 해당되는 점들을 쭉쭉쭉 찍어가지고 그 그래프들 점들을 부드럽게 연결해주면 되죠. 그래서 저 그래프들을 이어가지고 만들어주게 되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 y 꼴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해를 구할 때는 실제 그래프를 통해서 직접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어떤 모습으로 해를 가질 건지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그 정확한 해는 실제 식을 통해서 구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그래프를 검토하여 방정식의 실수해를 구하라 그랬네요. 사실 방정식의 실수해를 구하는 것은 x축과 만나는 지점의 해 구해주면 구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y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다면 이 방정식의 그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1, 1, 1, 3에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인수분해를 해서 y꼴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실근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3이라고 하는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판별식 d를 구합니다. 판별식 d를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통해서 구해봤더니 14네요. 0보다 크네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리고 14라고 하는 게 루트를 씌우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 또는 3의 값을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우리는 x는 x축 마이너스 1에서 y 값이 0이 되고 x가 3인 경우에 y가 0이 되니까 우리는 그 두 지점을 이용해서 좀 그래프를 쉽게 그려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지점, 3지점의 x축과 만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y 이퀄 마이너스 3x제곱이네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점을 지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판별식을 구해봤더니 b제곱 마이너스 4ac 했더니 전부 0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근을 갖죠.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다. x 이퀄 0의 위치에서. x 이퀄 0의 위치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되고 지금 그 마이너스 3a 계수가 붙었으니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고 우리 마이너스 3이니까 절대값이 제법 커져. 아주 뾰족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네요. 다음 y 이퀄 x제곱 더하기 5 y 이퀄 x제곱 더하기 5에서 판별식을 구해봤더니 그 값은 마이너스 20이 되네요. 20은 0보다 적죠. 따라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x가 어떤 값들을 갖더라도 y가 0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요같이 x축과 전혀 만나지 않는 이런 녹색의 그래프로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그래프에서 예제 4번입니다. 대칭축 꼭지점과 해를 이용하여 방정식 y 이퀄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네요.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의 특성을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대칭축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쟤네들을 완전 제곱 형태로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방정식을 완전 제곱 형태로 표시하면 x 더하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 빼기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되겠네요. 이 경우 이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그 인수분해를 통해서 y가 0이 되는 해를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봤더니 1, 2, 3에서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면 되네요. 그래서 그 x가 마이너스 3 또는 x가 2인 곳에 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당되는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겠네요. 대칭축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게 대칭축이 되겠고 꼭지점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x절편은 마이너스 3, 2의 값을 갖겠네요. 이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1 지점에 있습니다. 꼭지점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25라고 하는 지점에 들어있겠네요. 그 다음에 x절편, y절편은 x절편은 마이너스 3, 0, 2, 0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점들을 통과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역, 치역을 따지라 그랬네요. 정의역은 기본적으로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치역의 위치를 보자면 x가 마이너스 4분의 25보다 적은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의역은 전체 실수 범위, 그리고 치역은 y값이 마이너스 4분의 25보다는 커야만 되는 그런 범위라고 나타내 줄 수가 있겠네요. 예제 5번입니다. 대칭축 꼭지점 해법 등을 이용해서 y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의 특성을 설명하라 그랬네요. 이것 또한 우리는 그 해를 구하는 것은 지금 y 값이 0이 되면 이제 x 절편을 구해낼 수 있는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이퀄 0이 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형태로 구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완전 제곱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b가 0이기 때문에 곧바로 꼭지점이 0의 위치에서 이제 3의 위치다 그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고 대칭축은 0이 되겠습니다. x절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꼭지점을 일단 찍습니다. 그리고 대칭축을 잡고 꼭지점을 잡고 그 다음에 x절편을 각각 그 똑같은 위치에 y축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위치에 저와 같이 그려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가 y 이퀄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역은 모든 x 범위에서 이제 성립이 되나 치역은 3보다는 적은 범위에서만 성립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그리고 치역은 y가 3보다 적거나 같은 모든 실수를 정의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끝내기 전에 우리 다음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보세요. 그냥 요거 재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x분의 1은 저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9는
반지름이 3인 원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y 절대값 마이너스 2x 그러면 v 형태가 되겠네요. 사인을 좀 요상하게 구성하면 저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예, 뭐가 됐죠? 예, 러브, 사랑이 됐습니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좋겠죠. 자,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로 오늘 수업을 끝내도록 하죠. 오늘 했던 내용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두 점이 필요하더라. 또는 x절편, y절편이 있으면 되더라. 만약에 원점을 통과한다면 임의의 점 하나가 필요하다. y절편과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줄 수도 있겠다 그랬네요. 2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우리가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다면 완전 제곱 형태로 표시해서 꼭지점을 구해내고 그 다음에 x, y = ax 제곱 그래프를 꼭지점 위치로 이동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죠. a 값이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0보다 적으면 위로 볼록, a의 절대값이 클수록 뾰족한 형태가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었던 거네요. 질문이 있으면 교수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노덤 캐션, 어리석은 질문은 없죠. 여기까지가 우리 기초 수학에서 다루려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동국대 학생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수학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수학이 이렇게 좀 재미있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수학을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 이 강의를 담당했던 교수로서 더 이상의 보람은 없겠습니다. 우리 동공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동공대는 여러분들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교수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 마음을 합쳐 우리 학교를 발전시키고 최종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성공하는 그런 대학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수는 한 손으로는 절대 소리가 날 수가 없죠. 두 손이 마주칠 때 우리 박수의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교수님들과 같이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서 우리 발전하는 학생, 발전하는 대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영래였습니다.